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요? 곰팡이 냄새나는 촌년 주제에 감히 내 엄마를 보러 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제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눈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며느리가 독사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과 의료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밀치고 제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요? 원장님, 지금 노막 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장은 여전히 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촌스러운 옷차림의 노인이 어떻게 대형 병원의 이사장이 된 것인지, 그리고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는지, 이 모든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영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받은 노인네라고 부릅니다. 의사 아들을 두었으니까요. 번듯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진짜 거처가 어디인지. 저는 아들네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제 방은 거실도 아니고 작은 방도 아닙니다. 발코니 옆에 붙어 있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가 가득 찬 다용도실. 그곳이 제 방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공간은 겨울에는 냉장고처럼 춥고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상을 차려야 하니까요. 식사 준비가 끝나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봅니다. 그게 제 일과입니다. 가정부와 다를 게 없는 삶. 아니, 어쩌면 가정부보다 못한 삶입니다. 가정부는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며느리 미니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 찬 음성. 마치 하녀를 부르는 것보다도 더 차가운 톤입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화장실 물기 하나 없이 닦아 놓으세요.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냄새나니까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것인지. 저는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는 다용도실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들 진수는 어떨까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제가 목숨보다 아끼던 외아들. 그 아이는 며느리가 저를 구박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엄마, 미니가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참아. 그게 아들이 10여 년째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민한 시기가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로 독해졌고
아들의 무관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20해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영자내과. 제 이름을 딴 그 병원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섰고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의대에 합격했고 우리의 미래는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구어낸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싸워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차가웠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저는 아들 진수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오직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병원 재단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은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의료재단을 소유한 부자 집안. 며느리 민희는 그 집안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처음부터 눈엣 가시였습니다. 빚더미에서 기어나온 가난한 시어머니, 촌스럽고 배움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노인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아들 앞에서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그저 방관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자는 것도, 하녀 취급을 받는 것도, 손님이 오면 숨어야 하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그게 어미의 도리라고, 그게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돈어른의 이름은 옥순. 놀랍게도 그녀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던 친구. 하지만 며느리와의 결혼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만남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옥순이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친구가 아프다니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옥순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사모님이었던 그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아, 왜 이제야 연락했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왔을 텐데. 옥순이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자야, 20해 전 너희 병원 있잖아. 망한 게 아니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망한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옥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랬어. 강동철이. 그 인간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너희 병원을 뺏은 거야.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정신없을 때, 그때 서류를 조작했대. 도장도 위조하고, 그렇게 너희 병원을 집어삼켜서 지금의 재단을 만든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우리 병원이 사업 실패로 망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로 빼앗긴 것이라니.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사돈어른의 남편, 며느리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재단을 이끌고 있는 강동철 이사장이라니. 옥순아, 그게 정말이야?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병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훈이야.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키운 아이야. 지훈이라는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모님, 저는 아버지의 첫 자식입니다. 집안에서 늘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옥순 어머님만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옥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다 조사했어. 증거도 모았고. 영자야, 내가 원한다면 이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지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20해 전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요?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감내했는데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누군가의 범죄였다니. 하지만 저는 쉽게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걸 밝히면 우리 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잖아.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못 본 척해도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장인의 죄가 밝혀지면 아들의 입지도 흔들릴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자야, 그건 내가 결정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 20해 전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 남편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제 평생의 반려자. 그이는 병원이 넘어가기 직전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이 꾸며진 것이라면 남편은 사실상 살해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옥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이건 너무 큰일이야. 옥순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을 위해 이대로 덮어야 할까요? 20해의 원한과 아들에 대한 모정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통화할 때면 늘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요?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요양원에 쳐넣을 거예요.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요양원 알아보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그 냄새나는 노인네가 뭘 알겠어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 20해 전 일은요?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죠. 절대 들킬 일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20해 전의 비밀을,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는 것을. 얼마 후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에서 나오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요양원 괜찮대. 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래, 어디 보자.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계속 모시기도 힘들고 여기 보내면 전문 인력이 케어해 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야.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응, 그러자.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내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며 어미를 요양원에 버리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했다는 말인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제가 그들에게는 짐이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다용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해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병원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그날부터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버리려 합니다. 원수의 딸과 손을 잡고 친어미를 고려장 시키려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을 집어삼키는 뜨거운 분노.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20해 전 병원장 시절에 입었던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낡고 바랜 옷이지만 저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옷에는 제 젊은 날의 영광과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꺼내 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희생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제 남편의 원한을 풀어줄 때입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결심했다. 모든 것을 밝히겠다. 지훈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20해 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아들마저 그 계획에 동조했다는 것을. 지훈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모님, 더 이상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며느리와 강동철이 저를 요양원에 가두어 버리면 저는 영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 쓸쓸히 죽어갈 것입니다. 지훈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옥순이가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와 진짜 계약서의 비교 분석 자료, 당시 강동철의 비서였던 사람의 진술서, 그리고 옥순이 본인이 촬영한 영상 유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모으신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해 전 남편이 쓰러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오던 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날, 아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날,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재단 창립 기념식이 언제지? 곧입니다, 이모님. 거기서 모든 걸 밝히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단 창립 기념식. 강동철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축하받는 자리. 수많은 귀빈과 언론이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그 누구도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직접 가겠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모님은 그날 나타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용도실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의 세월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 병원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 옥순이와 뛰어놀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옥순이, 그 친구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옥순이에게 빚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하녀처럼 부렸고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재단 기념식 있는 거 아시죠? 그날은 특히 집에 계세요.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니까 혹시라도 마주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며느리야.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날 꼭 보자.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기념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장롱 속에서 꺼낸 남색 정장을 다림질하고 깨끗이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정장은 여전히 저에게 맞았습니다. 조금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입을 만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박영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다. 며느리와 아들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기념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후 지훈이가 보내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모님, 행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먼저 들르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순이를 보고 가야겠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옥순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도 끝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본 것처럼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순이를 보러 왔다. 내 친구잖니. 며느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친구요?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뭔데 여기 와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중환자실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요? 곰팡이 냄새나는 촌년 주제에 감히 내 엄마를 보러 와? 저는 팔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웃기고 있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식모야. 밥하고 빨래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시어머니 행세야?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경비 불러서 당장 끌어내기 전에 꺼져요. 다시는 얼굴 안 볼 거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회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의료진 여럿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장이 며느리를 밀치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요? 원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병원장이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민희 씨,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댄 건지 모르시는 겁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십니까?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제 시어머니예요. 촌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인네라고요.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박영자 이사장님이십니다. 20해 전 이 병원의 창립자이셨고 지금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이신 분입니다. 며느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픈 뺨을 어루만지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20해의 설움이, 분노가 원한이 눈빛에 담겼습니다. 민희야, 내 아버지가 20해 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강동철이 내 병원을 훔쳤다. 계약서를 위조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너도 알고 있었지. 아까 내 아버지와 통화한 거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 사방에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모두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옥순이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지만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순아, 내가 왔어. 약속 지키러 왔어. 옥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미안해. 20해 동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내 남편이지. 내가 아니야. 옥순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맥박은 희미했습니다. 지훈이를 부탁해. 그 아이는 착한 아이야. 나쁜 피가 흐르지 않아.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킬게. 내 아들처럼 지킬게. 걱정하지 마. 옥순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친구 곁에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옥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해 전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친구가 이제 영원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지훈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 반짝이는 조명.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울 좋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도둑맞은 돈으로 차린 잔치, 범죄 위에 세워진 영광. 행사장 입구에서 병원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촌스러운 노인이 병원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계, 재계, 의료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강동철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정직과 신뢰로 지난 20해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범죄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앞자리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까 기절했다가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녀 옆에 앉아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여길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축사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뜬 것은 병원 전경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촌스러운 옷차림의 노인, 그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요? 곰팡이 냄새나는 촌년 주제에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또렷한 음성으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거 아니야? 저 여자 강민이 맞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거 꺼요. 당장 꺼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동철이 무대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20회의 무게를 딛고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작은 20회 전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의아해하는 눈빛, 당혹스러운 표정들. 저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강동철이 무대 위에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회 동안 뼛속 깊이 새겨두었던 그 얼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도둑. 강동철 씨 기억하십니까? 20회 전 영자내과라는 작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손짓으로 경비들을 제지했습니다. 지훈이가 노트북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2장의 계약서가 나란히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하나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원본, 다른 하나는 깨끗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사본.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아래에 표시되었습니다. 도장의 위치, 서명의 필체, 잉크의 성분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왼쪽이 제 남편이 작성한 진짜 계약서입니다. 오른쪽은 강동철 씨가 위조한 가짜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동철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지훈이가 다음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회 전 강동철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회장님의 지시로 영자내과의 계약서를 위조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원본 도장을 몰래 복제하고 서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종은 없었습니다. 강동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함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유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동철의 아내 한옥순입니다. 저는 남편이 20해 전에 저지른 범죄를 고백합니다. 옥순이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병원을 빼앗았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훔치고 법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의 재단을 세웠습니다. 옥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이 무서웠고 가문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사위 김진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승진을 대가로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과 거래를 한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일제히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원수와 손을 잡고 어미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을 다쳤을 때 울던 모습,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의 뒷모습,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귀빈들은 술렁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강동철은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대여섯 명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강동철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희 씨 노인 학대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동철이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이럴 수 없어. 하지만 경찰은 묵묵히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그토록 거만하던 남자가, 그토록 위풍당당하던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로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20해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던 여자.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며느리는 20해 전에 죽었다. 너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야. 며느리가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아이.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몰랐으면 이해했을 거다. 억울하게 속았다면 용서했을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그런데도 출세를 위해 원수의 딸과 손을 잡았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나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바깥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햇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당당히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20해 전 저와 남편이 함께 지은 그 병원. 빼앗기고 망가지고 범죄의 도구가 된 그 병원. 하지만 이제 되찾았습니다. 전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20해의 원한이 풀렸으니까요. 차가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용도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친구를 떠나보낸 슬픔, 20해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저는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괜찮아졌다.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동철 일가의 범죄를 보도했습니다. 20해 전 계약서 위조 사건, 병원 탈취의 전말, 그리고 창립 기념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까지 모든 뉴스가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외치던 재단이 범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는 사실에 강동철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재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그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며느리 강민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인 학대와 폭행 혐의,
병원 복도에서 저를 때리던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가명을 노린 연기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와 무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범죄를 알고도 은폐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아들은 서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방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촉망받던 의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아들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환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몰랐다면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저 장인의 범죄에 휘말린 피해자였다면 끝까지 감싸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머니가 왜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런데도 출세를 위해, 편안한 삶을 위해 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진행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해 전 빼앗긴 병원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배상금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치고는 턱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옛 병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강동철의 재단 건물 일부를 인수해서 그곳에 다시 병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박영자 내과. 20해 전에 잃어버린 그 이름. 제 이름 석자를 다시 걸었습니다. 개원 준비는 지훈이가 도왔습니다. 옥순이의 아들, 첩의 자식이라 멸시받던 청년. 그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어 제 곁에 있습니다. 옥순이의 마지막 부탁대로 저는 지훈이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서류상의 관계가 아닌 마음으로 맺은 가족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성실했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환자도 차별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오히려 피보다 진한 정이 있구나.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대형 재단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20해 전 남편과 함께 처음 문을 열었던 그 병원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곳, 환자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 개원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옛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20해 전에 저희 병원에 다니던 분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박 원장님 다시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돌아오셨다니 꿈만 같아요.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20해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아니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지훈아. 금방 갈게. 어머니.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친아들에게서는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호칭. 지훈이는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하고 환한 빛. 20해 동안 다용도실에 갇혀 햇빛 한 줌 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 햇살은 선물 같았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를 아는 엄마.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20해 만에 다시 하는 인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자 내과.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이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다용도실이 아닌 진짜 제 집이, 햇빛이 드는 창문과 편안한 침대가 있는 곳이.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들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옥순아. 나 해냈어. 드디어 되찾았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해를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감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참고 사는 게 답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려 할 때 부모도 자식을 버릴 줄 알아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고만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